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전 세계 70%를 장악한 독점 무기였죠. 한국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개월. 세계는 한국의 붕괴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1년 전부터 25개국 네트워크를 비밀리에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불가능하다던 기술에 도전했죠. 자원제로 국가가 세계 공급망 전쟁의 판도를 뒤집은 순간 중국의 독점을 끝낸 대한민국의 기적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의 70%를 장악한 나라가 한국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어요. 3개월. 세계가 예상한 시간이었죠. 한국이 무릎 꿇을 때까지 걸릴 시간 말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7년 경력 기자로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번엔 못 이긴다고요. 하지만 72시간 후 내가 쓴 기사 제목을 지워야 했습니다. 한국의 카운트다운이 아니었어요. 카운트다운은 우리를 향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커티스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27년간 아시아 산업을 취재한 기자예요. 한국의 외환위기도 취재했고 금융위기도 지켜봤으며 코로나 사태도 현장에서 봤죠. 한국은 위기 때마다 예상을 뒤엎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대가 중국이었으니까요.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이었습니다. 왕국장이 단상에 섰어요. 50대 중반 30년간 히토류 정책을 담당한 인물이었죠. 히토류 수출 제한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 숫자가 하나 떴습니다. 70%. 한국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예요. 재고는 3개월분이고 대체 공급처는 없습니다. 부국장이 웃으며 물었어요. 일본은 6개월이나 버텼는데요. 왕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3개월이면 충분해요. 일본보다 의존도가 훨씬 높으니까요.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로이터 베이징 지사의 모니터로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죠. 데이터는 정확했고 논리는 명쾌했으며 실행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중국 증시가 즉각 반응했어요. 히토류 관련 주식들이 동시에 급등하기 시작했죠. 30% 넘게 뛰는 종목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한국의 붕괴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나는 서울에 있는 영국 방송 BBC의 톰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증시 개장 전이었죠. 톰, 지금 서울 분위기는 어때? 너무 조용해요, 제임스. 사람들이 아직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개장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의 예상이 정확했어요. 한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순식간에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일제히 무너졌어요. 매도 물량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코스피는 8.7%나 하락했어요. 시가총액 120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죠. 내 휴대폰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방송 CNN,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기자들이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제임스, 한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같은 답을 했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할 거예요. 길어야 3개월이면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겁니다. 곧이어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어요. CNN은 위기에 빠진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BBC는 중국의 히토류 무기가 서울을 겨냥하다라는 제목으로,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 폭락이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냈죠. 나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 제목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3개월 카운트다운. 완벽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3개월 후에는 후속 기사를 쓰게 될 거였죠. 그날 저녁 나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특종이 될 거였어요. 기내에서 뉴욕타임스 마틴 기자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했죠. 제임스, 한국이 또 위기에 빠졌군요. 외환위기 때처럼 국민들이 금을 모으게 될까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금을 모아도 소용없을 거예요. 상대가 중국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베이징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왕국장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거였죠. 나 역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들이 1년 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72시간 후. 내가 작성한 기사 제목을 지우게 될 거라는 사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카운트다운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위기의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죠. 나는 명동 호텔로 향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모여 있을 거였어요. 호텔 라운지에 도착하자 예상대로였죠. 영국 방송 BBC의 톰, 블룸버그의 사라, 뉴욕타임스의 마틴이 조용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임스 왔어? 톰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 반응은? 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라가 답했죠. 청와대도 침묵, 기업들도 침묵이에요. 마틴이 덧붙였습니다. 72시간 내로 뭔가 발표가 있을 거야. 협상이든 사과든 말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청와대에서 긴급 브리핑 공지가 떴어요. 사라가 소리쳤죠. 모두가 일제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요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문자였어요. 시간은 1시간 뒤였죠. 드디어구나.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협상 시작 발표겠지. 우리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청와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마틴이 말했죠. 제임스, 이번엔 정말 끝이야. 한국이 중국을 어떻게 이기겠어? 히토류는 공기나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공장이 멈추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했으니까요. 청와대 춘추관은 각국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로이터, BBC, 블룸버그, CNN, 알자지라, 프랑스 통신사까지 모두 모여 있었죠. 다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응책을 발표하거나 협상 의사를 밝힐 거라고요. 나는 앞줄에 자리를 잡았어요. 특종을 놓칠 수 없었죠. 브리핑룸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어요. 대변인이 아니었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키가 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으며 말수가 적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옆에 있던 한국 기자에게 속삭였죠. 저 사람 누구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강민수 실장입니다. 전략기획실장이요. 포스코? 기업인이 왜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죠? 한국 기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강민수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죠.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빨간 점들이 하나씩 찍히기 시작했어요. 북미의 8개, 호주의 7개, 유럽의 10개였죠. 총 25개의 빨간 점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1년 전부터 비중국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해왔습니다. 강민수가 말을 이었죠. 계약 완료 물량은 8,500톤입니다. 이는 우리 연간 수요의 82%에 해당해요.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1년 전부터?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중국이 발표한 게 며칠 전인데? 강민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협상 일정들이 빼곡했어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발표는 올해 4월이었죠. 5개월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각 업체와 특수 조항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강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제한 발동 시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조항이었죠. 중국 발표 72시간 후 25개 업체와 동시에 정식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72시간. 내가 기사 제목에 쓴 그 숫자였죠.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무너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한국이 카드를 공개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추가로 미국 리엘리먼트사와 텍사스 통합생산단지 구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민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죠. 거대한 공장 조감도였어요. 연간 생산 능력 1만 2천 톤, 내년 1월 가동 시작 예정이었습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8,500톤에 1만 2천 톤을 더하면 2만 500톤이었죠. 한국의 연간 희토류 수요는 1만 톤 정도였습니다. 필요량의 2배가 넘는 물량이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죠.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모두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참 후 내가 손을 들었죠. 로이터 제임스 커티스입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중국이 발표하기 5개월 전인데요.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3년부터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모니터링했어요. 작년 11월 확률이 70%를 넘었다고 판단했죠. 그때부터 실행에 옮겼습니다. 각 업체와 중국 수출 제한 발동 시 자동 계약 조항을 맺었고 중국 발표 72시간 후 동시 체결했어요. 톰이 손을 들었습니다. 25개 업체와 어떻게 비밀리에 계약했죠? 정보가 새면 중국이 방해했을 텐데요. 강민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실제 계약이 아니라 조건부 양해각서였습니다. 중국이 실제로 수출 제한을 발동할 때까지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죠. 하지만 중국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25개의 계약이 동시에 발효됐어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라운지는 조용했죠.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톰이 중얼거렸어요. 1년 전부터, 5개월 전부터. 이게 바둑이었어. 사라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죠. 수요의 2배. 완전히 독립이잖아요. 마티는 그냥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의 72시간 카운트다운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죠. 나는 천천히 그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이 1년 전부터 준비한 역습.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이 되지 않았죠. 27년 경력 동안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예상을 빗나간 적 말이에요. 카운트다운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우리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걸린 시간이었죠. 72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의 붕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동안 한국은 세계를 뒤집을 준비를 끝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청와대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두 번째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이번엔 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죠. 강민수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25개국 네트워크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겠어요. 스크린에 북미 지도가 떴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리엘리먼트, 캐나다 서스케처원의 사스카툰 광산, 알래스카의 복한 마운틴 프로젝트까지 8개 지점이 표시됐어요. 각 지점마다 계약 물량과 공급 시기가 적혀 있었죠. 다음은 호주였습니다. 라이너스, 일루카, 노던 미네랄스 등 7개 광산과 정제 시설이 나타났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에스토니아, 스웨덴, 그린란드까지 10개 지점이었습니다. 25개국이 아니라 25개 지점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훨씬 더 치밀한 계획이었죠. 타임라인을 다시 보겠습니다. 강민수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2024년 11월 3일 미국 텍사스 방문, 11월 17일 호주 퍼스 방문, 12월 2일 캐나다 토론토 방문. 날짜가 빼곡했습니다. 거의 매주 다른 나라를 방문한 거였어요. 1년간 25개국을 돈 겁니까? 누군가 물었죠.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48주 동안 25개 지점을 방문했어요. 주말도 없이 움직였죠.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비밀을 유지했습니까? 톰이 물었어요. 강민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각 업체에게 말했어요.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요. 중국이 알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고 했죠. 다들 이해해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처음이었죠.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블룸버그 사라가 물었어요. 강민수가 숫자를 제시했죠. 초기 계약 금액은 중국산 대비 47% 높았습니다. 하지만 5년 장기 계약으로 결국 12% 프리미엄으로 수렴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의 문제였죠. 중국이 언제든 공급을 끊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위험이었어요. 47%에서 12%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내가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설명했어요. 장기 계약으로 업체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되니 그들도 가격을 낮출 수 있었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기술 지원도 조건에 포함됐어요. 정제 기술, 가공 기술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윈윈이었던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었어요. 생태계를 만든 거였죠. 그때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서양인 한 명이 들어왔어요. 190cm가 넘는 키의 금발머리였죠. 그가 강민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수가 말했어요. 미국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스의 마크 웰슨 수석 부사장입니다. 마크가 마이크 앞에 섰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2주 전 강 실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 복사나 하는 나라 아닌가 생각했죠.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가 보여준 1년 계획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체스가 아니었어요. 바둑이었죠. 1년 전에 돌을 깔아놓은 겁니다. 25개 지점에 동시에요. 중국이 수를 두는 순간 완성된 판을 보여준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20년 이 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치밀한 전략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러 왔죠. 마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텍사스 통합생산단지 건설 계약서였습니다. 강민수와 마크가 악수를 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마크가 말했어요. 이건 중국의 독점을 끝내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국이 그 길을 열었어요. 미국은 동행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박수를 쳤어요. 27년 경력에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죠. 브리핑이 끝나고 나는 마크를 따라갔습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죠. 처음 강민수 실장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마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기업이 또 뭔가 사러 왔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가 보여준 건 구매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 제안이었어요. 우리가 공장을 짓고 한국이 정제 기술을 지원하고 생산량을 절반씩 나누자는 거였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중국이 발표하기 5개월 전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가 물었죠. 마크가 웃었습니다. 강 실장이 그러더군요. 2023년부터 중국 상무부 회의록을 분석했대요. 인공지능으로요. 패턴이 보이더래요. 히토류 무기와 논의가 70% 확률로 2025년 상반기에 실행될 거라고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인공지능으로 예측했다고요? 마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정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라고요.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었죠. 그리고 중국이 실제로 발표했을 때 저희는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계약서만 서명하면 되는 상태였어요.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한국이 자원 독립을 이룬 순간이에요.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고 히토류도 없던 나라가 전략과 기술로 독립을 쟁취한 겁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죠.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이 1년 전에 깔아놓은 바둑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베이징에서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말이죠. 왕국장이 참모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공급망은 뺏겼어요. 그가 인정했죠. 한국이 1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당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왕 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공급망은 하나의 축일 뿐이에요. 진짜 핵심은 기술입니다. 히토류 없는 자석, 미국이 10년 투자에도 실패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 2년 만에 성공한다? 불가능입니다. 기술만 막으면 우리가 이겨요. 참모 하나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발표 준비 중이래요. 히토류 대체 자석이라고요. 왕 국장이 비웃었어요. 실험실 데이터일 뿐입니다. 현장에선 절대 안 돼요. 지켜보십시오. 그들이 곧 무너질 겁니다. 회의가 끝났죠. 하지만 왕 국장은 몰랐습니다. 경기도 어느 공장에서 287번째 실험이 성공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기술이 세계를 또 한 번 뒤집을 거라는 사실도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 본사였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곳으로 향했어요. 포스코의 공급망 전략은 이해했지만 기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히토류 없는 연구자석이라니요? 미국이 10년 동안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실패한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2년 만에 성공했다고요? 공장 정문을 들어서자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시설이 아니라 평범한 3층짜리 건물이었죠. 주차장에는 국산차 몇 대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는 말인가요? 로비에서 송재혁 수석 연구원을 만났어요. 38세의 그는 작은 키에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2년 동안 하루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가 나를 3층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년 전 본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불가능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맡아줄 수 있겠어요? 히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연구자석을 개발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본부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미국 MIT 연구팀도 일본 도쿄대 연구진도 10년 넘게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본부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중국이 언젠가 히토류를 무기로 사용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공장은 하루아침에 멈춰버립니다. 실험실 문을 열자 각종 정밀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자현미경, 고온 소결로 자력 측정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죠.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건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 빈 커피컵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두꺼운 실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송재혁이 조심스럽게 그 노트를 펼쳐 보였어요. 실험 1회부터 288회까지 빼곡하게 기록이 적혀 있었죠. 처음 50회의 실험은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히토류 자석 성능의 최소 85%를 달성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초반 50회 동안은 겨우 30에서 40%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죠. 완전한 실패의 연속이었고 팀원들이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송재혁이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어요. 128회 실험에서 드디어 70%를 넘겼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였어요. 고온 소결로에서 조심스럽게 시편을 꺼내 자력 측정기에 넣었죠. 70%. 팀원들이 실험실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금도 저 창문에 새벽 3시면 불이 켜져 있나요? 송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매일이요. 습관이 됐어요. 217회 실험에서 드디어 83%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목표인 85%까지 이제 겨우 2%만 남았죠. 팀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다음 주면 드디어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18회부터 286회까지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송재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재현이 되지 않았거든요. 218회에는 79%, 219회에는 81%, 220회에는 다시 76%가 나왔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실험했는데 매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재혁이 책상을 손으로 탁 쳤어요. 그때 정말 소리쳤습니다. 왜 매번 다릅니까? 같은 조건인데 왜 결과가 달라요?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아서 현미경 앞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Tamam. 52잔 3, 마셨습니다. 2, 1 ben 손이 떨릴 정도였죠. 원인을 찾아내는 데만 꼬박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송재혁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바로 원료 입자 크기의 미세한 편차였어요. 평균적으로는 3.2 마이크로미터를 유지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0.3 마이크로미터의 편차가 있었습니다. 겨우 0.3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몇백 분의 1에 불과한 차이가 최종 성능을 무려 10%나 바꿔버렸던 거죠. 새로운 정밀 장비를 도입하려면 수백억 원이 필요했는데 회사에 그런 돈이 없었어요. 본부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송 연구원, 예산이 바닥났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겠어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뜻밖에도 일본 히타치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기업이 히토류 대체 자석을 연구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기술 협력을 제안하더군요. 일본도 2010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한테 똑같이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시켜버려서 일본 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었죠. 일본 소재 연구소의 다케다 히로시 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도 지난 10년 동안 똑같은 연구를 진행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성공한다면 일본 산업계도 큰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유한 입자 크기 제어 기술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히타치의 정밀 제어 기술을 적용하자 입자 크기 편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5 마이크로미터까지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87회 실험은 또다시 새벽 4시 37분에 진행됐어요. 소결 온도 정확히 1265도, 입자 크기 정밀하게 3.2 마이크로미터, 편차는 0.05 마이크로미터 이내로 완벽하게 통제했죠. 떨리는 손으로 시편을 자력 측정기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측정 결과 15.3kgauss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드디어 목표였던 85%를 넘어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고 기뻐할 수 없었어요. 재현 실험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288회 실험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15.4kgauss, 완벽한 재현 성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그저 우연일 수 있어요. 하지만 100번을 성공하면 그건 진짜 실력이죠. 저희는 287번이나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288번째에 완벽하게 증명해냈어요.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기록이었죠. 인터뷰를 마치고 공장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다케다 소장이었어요. 통화를 받았죠. 제임스 기자님이시죠? 한국에서 유니온 머티리얼 취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한국이 다음 주에 히토류 대체 자석을 발표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데이터일 뿐이에요. 현장에서는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일본도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지만 양산 단계에서 전부 실패했어요. 온도, 습도, 작업자 숙련도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한국도 똑같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케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실험실과 현장은 다르다. 287회 성공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안 되려나?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몇 주 후 텍사스 현장에서 정말로 충격적인 실패를 목격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실패 후 72시간 만에 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도요. 일주일 후 서울에서 또 다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와 유니온 머티리얼이 함께였어요. 나는 다시 브리핑룸 앞줄에 앉았죠. 이번엔 뭘 발표하려는 걸까요? 강민수와 송재혁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준비된 느낌이었죠. 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2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하나는 공급망 구축, 다른 하나는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스크린에 2개의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왼쪽은 포스코의 25개국 네트워크 구축 일정이었고, 오른쪽은 유니온의 287회 실험 기록이었죠. 두 타임라인이 정확히 겹쳐져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4월에 동시 완성이었어요. 송재혁이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의 페라이트 자석 기술을 공개하겠어요. 287회 실험 끝에 히토류 자석 성능의 85%를 달성했습니다. 스크린에 자석 사진이 떴죠. 작고 검은색의 평범해 보이는 자석이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자석 안에 2년간의 집념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3가지예요. 송재혁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소결 온도 1265도의 정밀 제어. 둘째, 입자 크기 3.2마이크로미터의 균일화. 셋째, 일본 히타치와의 기술 협력으로 편차를 0.05마이크로미터 이내로 관리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협력했다고요? 누군가 물었죠. 송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10년 센카쿠 사태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던 일본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함께 깨자고요. 그때 강민수가 다시 나섰습니다. 이제 2개를 하나로 합치겠어요. 포스코의 25개국 히토류 공급망과 유니온의 페라이트 자석 기술을 결합합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텍사스 통합생산단지 조감도였죠. 포스코가 공급하는 히토류로 기본 모터를 만들고 유니온의 페라이트 자석으로 보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히토류 사용량을 70% 줄이면서도 성능은 95%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히토류 사용량 70% 감소, 성능 유지 95%.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였어요. 다음 달 텍사스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강민수가 발표했죠. 미국 리엘리먼트사와 독일 완성차 기술진이 참여할 예정이에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는 2 사람을 따로 만났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였어요. 언제부터 함께 준비하신 겁니까? 내가 물었죠. 강민수가 답했습니다. 2년 전부터요. 공급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어요. 중국이 가격을 낮추면 우리가 불리해지죠. 그래서 기술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송재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불가능해 보이는 게 진짜 전략이라고요. 중국이 예상 못하는 카드니까요. 그 말을 듣고 287번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2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한국은 양손에 칼을 들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쏟아냈어요. 블룸버그는 한국의 이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파이낸셜 타임스는 공급망과 기술의 완벽한 조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죠. 나도 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준비한 양손의 칼이었어요. 왼손에는 25개국 공급망, 오른손에는 287의 기술. 중국의 독점을 끝낼 완벽한 조합이라고 썼죠. 하지만 그날 오후 독일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프랑크 슈나이더였어요. 독일의 대형 완성차 업체 기술이사였죠. 제임스 기자님, 다음 주 텍사스 테스트에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나도 갈 예정이에요. 한국 기술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 기술? 놀랍긴 해요. 하지만 독일 기준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다음 주 테스트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은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프랑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배치 편차 1%. 독일 기준. 품질 일관성. 맞는 말이었어요. 287회 실패하고 288회 성공했다고 해도 공장 현장에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죠. 일주일 후 나는 텍사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목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멀어져 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송재혁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겠죠. 실험실에서 288번 성공한 기술을 이제 텍사스 공장 현장에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프랑크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우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은 없습니다. 나는 모니터 밝기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며칠 후면 답이 나올 거였죠. 한국의 288회 집념이 독일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말입니다. 텍사스 댈러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월의 텍사스는 뜨거웠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40도에 육박하는 열기가 얼굴을 때렸죠. 리엘리먼트 공장까지 차로 1시간이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정밀한 테스트가 가능할까요? 공장에 도착하자 송재혁과 팀원들, 강민수, 마크 웰슨이 보였습니다. 저쪽에서는 금발의 장신 남자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죠. 프랑크 슈나이더였어요. 제임스 왔군요. 오늘 재미있는 구경하게 될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냉소가 묻어났습니다. 테스트룸 중앙에 거대한 전기 모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송재혁 팀이 가져온 검은색 자석 20개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죠. 프랑크가 독일제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초기 자력을 측정하겠어요. 15.2kgauss, 15.4, 15.3, 15.5. 모두 목표 범위 아니었죠. 초기 값은 합격입니다. 이제 독일 기준을 말씀드리죠. 30분 연속 가동 시 자력 손실은 5% 이내여야 합니다. 마크가 물었어요. 5%요? 우리 미국 기준은 10%인데요. 프랑크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독일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자동차는 시속 200km로 아우토반을 달립니다. 송재혁이 떨리는 손으로 자석들을 장착하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완료됐죠. 프랑크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목표 회전수는 분당 15,000입니다. 모터 시동 버튼을 누르겠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모터가 돌기 시작했어요. 5분 경과. 자력 15.25. 손실 0.3%. 완벽하군요. 10분 경과. 15.2. 손실 0.6%. 송재혁이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15분 경과. 15.15. 손실 1%. 이 속도면 독일 기준을 여유 있게 통과할 것 같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프랑크가 갑자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잠깐. 자력이 14.8kgauss예요. 손실 3.3%. 갑자기 많이 떨어졌는데요. 송재혁이 다가왔습니다. 온도가 얼마죠? 78도입니다. 송재혁이 중얼거렸죠. 실험실에서는 경험 못한 온도인데. 25분 경과. 14.0. 손실 8.5%. 독일 기준 완전히 초과했습니다. 송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30분 경과. 프랑크가 모터를 정지시켰습니다. 최종 자력 12.5kgauss. 손실 18.3%예요. 테스트룸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결론 실패입니다. 프랑크가 서류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20분까지는 정상이었으나 그 이후 급격한 성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원인 불명이에요. 독일 기준 5%를 3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계약 불가예요. 송재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프랑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3번 해도 똑같을 겁니다. 역시 실험실과 현장은 다르군요. 30년 이 일했지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가 테스트룸을 나갔습니다. 송재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왜? 288회나 성공했는데. 팀원이 현미경으로 자석을 들여다봤습니다.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보여요. 균열? 왜? 온도? 진동? 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강민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해결 가능합니까? 송재혁이 긴 침묵 끝에 답했죠.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런던 본사였죠. 실패했습니다. 18.3% 손실이에요. 기사 써. 한국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전화를 끊고 차에 앉았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한국의 288회 텍사스에서 무너지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BBC 톰이었습니다. 한국 완전히 망했다며?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실험실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니까. 내 기사 제목은 한국의 거짓말이야. 곧이어 전 세계 언론들의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페라이트 자석이 텍사스 테스트에서 참패했다고 보도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실험실 성공과 현장 실패의 전형이라고 분석했죠. 중국 신화통신은 한국의 히토류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고 조롱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왕국장이 웃고 있을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송재역 방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새벽 2시였죠. 나는 조용히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왜? 288회까지 성공했는데 왜 안 되지? 실험실에선 완벽했는데. 뭐가 다른 거야? 온도? 습도? 진동?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책상 위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288회 실험 노트를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막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한국의 288회 도전이 텍사스 사막에서 끝나는 걸까요? 송재역 방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호텔 1층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송재역이 들어왔어요. 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다크서클이 얼굴 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허클어져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죠. 송 연구원님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커피를 받아들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공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테스트룸에 도착하자 송재역과 팀원 3명이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실패한 자석들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있었어요. 현미경 앞에 앉아 미세한 균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실장님, 온도 때문일까요?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송재역이 고개를 저었어요. 실험실에서도 80도까지 테스트했어요. 문제 없었죠. 그럼 진동? 아니에요. 진동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자기장 간섭? 그것도 아니에요. 팀원들이 침묵했습니다. 송재역이 책상 위 노트를 펼쳤어요. 288회 실험 기록이었죠. 뭔가 놓친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마크 웰슨이 테스트룸에 들어왔습니다. 송 연구원, 어젯밤 한숨도 못 주무셨죠? 송재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마크가 의자를 당겨 앉았죠. 도와드리죠. 저도 20년 이 일 했어요. 둘이 함께 실험 노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실 조건과 텍사스 현장 조건을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온도, 습도, 기압, 진동, 자기장. 모든 변수를 체크했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송재역의 눈은 더 충혈됐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빈 커피컵이 수북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48시간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테스트룸 밖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안에서 송재역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뭐가 다르지? 288회는 성공했는데. 뭐가? 갑자기 그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조립 과정. 팀원들이 깜짝 놀랐겠어요. 뭐가요? 실험실과 현장의 조립 과정이 달라요. 송재역이 실험 영상을 꺼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로봇팔이 자석을 정밀하게 장착했어요. 하지만 텍사스에서는 우리가 손으로 했죠. 그게 문제예요? 팀원이 물었습니다. 각도예요.
자석을 끼우는 각도. 송재혁이 어제 촬영한 현장 영상을 틀었어요. 자신의 손이 자석을 장착하는 장면이었죠. 프레임을 하나씩 넘기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가 정밀 각도 측정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두 영상을 겹쳐 비교하기 시작했죠. 실험실 로봇 팔의 각도와 송재혁 손의 각도를요. 숫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0.01도, 0.02도, 0.03도. 마크가 입을 열었어요. 평균 0.03도 차이가 납니다. 0.03도? 그게 문제가 될까요? 팀원이 물었죠. 송재혁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0개 자석에 각각 0.03도씩 틀어지면 누적 오차는 0.6도예요. 모터가 분당 1만 5천 회전하고 30분이면 45만 회전입니다. 0.6도 오차가 45만 번 반복되면 그의 손이 떨렸어요. 자기장 간섭이 발생합니다. 그게 자력을 18% 떨어뜨린 거예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겨우 0.03도 차이가 모든 걸 망쳤다는 거였죠. 송재혁이 책상에 엎드렸어요. 0.03도.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차이.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원인을 찾았어요.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손으로는 0.03도를 맞출 수 없어요. 송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크가 웃었어요. 자석에 가이드 홈을 만들면 돼요. 방향을 물리적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송재혁의 눈이 커졌어요. 홈? 네. 자석 양쪽에 작은 홈을 파요. 모터 축에도 돌기를 만들고요. 딱 맞춰 끼우면 각도 오차가 0.003도 이하로 줄어듭니다. 10분의 1이에요. 송재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만들어 봅시다. 72시간째 되던 순간이었어요. 송재혁과 마크가 공장 작업실로 뛰어갔죠. 정밀 가공 기계 앞에 섰습니다. 자석에 0.5mm 깊이의 홈을 파기 시작했어요. 모터 축에는 돌기를 만들었죠. 6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자석 20개가 완성됐어요. 홈이 파인 검은 자석들이었죠. 송재혁이 떨리는 손으로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홈에 딱 맞춰 끼워지니 각도가 자동으로 고정됐죠. 조립이 끝났습니다. 프랑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크가 말했죠. 다시 테스트하고 싶습니다. 프랑크가 코웃음 쳤습니다. 소용없어요.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아니에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0.03도 각도 차이였어요. 프랑크가 침묵했습니다. 0.03도? 네. 지금 해결했습니다. 프랑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죠.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하면 끝입니다. 3시간 후 프랑크가 테스트룸에 도착했습니다. 송재혁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3일간 잠을 못 주무셨군요. 송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았어요. 새로운 자석을 보여줬죠.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프랑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각도 고정 방식이군요. 영리하네요.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석 장착이 시작됐어요. 이번엔 홈 덕분에 빠르고 정확했죠. 30분 만에 완료됐습니다. 프랑크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시작합니다. 버튼이 눌렸습니다. 모터가 돌기 시작했어요. 5분, 10분, 15분이 지났습니다. 송재혁이 숨을 참았어요. 손실은 1%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죠. 20분이 지났습니다. 어제 이 시점에서 무너졌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25분. 송재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 경과. 프랑크가 모터를 정지시켰어요. 최종 자력 15.18kgauss. 손실 0.78%입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일 기준 5%. 합격입니다. 테스트룸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송재혁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죠. 72시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프랑크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72시간 만에 0.03도를 잡아냈군요. 30년 이 일했지만 이런 엔지니어는 처음 봅니다. 배치 편차 1.6%. 계약서 가져오십시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제 쓴 기사 제목을 지웠어요. 한국의 288회 텍사스에서 무너지다. 새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의 72시간 기적 0.03도를 잡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감동 때문이었어요. 테스트가 끝나고 일주일 후 전 세계 언론들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놀라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72시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죠. 심지어 중국 신화통신조차 한국 기술의 집념을 인정한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왕 국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우리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다고 했죠. 나는 텍사스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어요. 중국의 선전포고, 한국의 25개국 네트워크, 288회 실험, 텍사스 실패, 그리고 72시간의 기적. 이 모든 것이 불과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죠. 서울에 도착하자 공항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한 달 전엔 조용했던 공항이 이제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전광판에 뉴스가 떠 있었죠. 한미일 히토류 3국 협의체 공식 출범. 나는 택시를 타고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린다고 했어요. 청와대 영빈관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한국 산업부 장관, 미국 조셉 윤 대사,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이었죠. 세 사람이 동시에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한미일 히토류 안보 협력 협정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조셉 윤 대사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것이 진짜 동맹입니다. 자원으로 위협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술과 신뢰로 함께 가는 동맹이죠. 한국은 288회 실패하고 289회 도전했습니다. 72시간 만에 0.03도를 잡아냈어요. 미국은 이런 파트너와 함께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 차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일본도 10년 동안 같은 연구를 했지만 실패했어요. 한국이 2년 만에 해냈죠. 그리고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동안 답을 찾았어요.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배웁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나는 강민수를 만났어요. 호텔 커피숍에서였죠. 1년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셨죠? 내가 물었습니다. 강민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답했어요. 2년 전부터요. 2023년에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분석했죠. 70% 확률로 2025년 상반기에 실행될 거라고 나왔어요. 그때부터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공급망과 기술이었죠. 왜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셨습니까? 공급망만으로는 부족했나요? 내가 물었죠. 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급망만으로는 중국과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요. 하지만 기술까지 있으면 완전히 다릅니다. 독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와 유니온이 손을 잡았어요. 양손에 칼을 든 겁니다. 왼손에는 25개국 공급망, 오른손에는 288회 기술. 중국이 예상 못한 조합이었죠.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에서 실패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송 연구원이 72시간 만에 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찾아냈죠. 내가 말했어요. 강민수가 웃었습니다. 네. 그게 한국입니다. 다음 날 나는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프랑크 슈나이더와의 인터뷰 약속이 있었거든요. 베를린 외곽의 완성차 공장에 도착했어요. 프랑크가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제임스, 한국에서 왔군요.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송 연구원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프랑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처음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기술? 실험실에서나 되는 거라고 봤죠. 하지만 그가 72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독일이 30년 동안 쌓은 자존심이 한국의 72시간 앞에서 무너졌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책상 위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한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서였어요. 향후 10년간 300만 대 분량이었죠. 일주일 후 나는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왕국장과의 인터뷰가 잡혔거든요. 물론 비공식적이었죠. 베이징 외곽의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왕국장은 한 달 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제임스 기자 한국 기사 잘 봤습니다. 그가 차를 따르며 말했죠.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은 왜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왕국장이 긴 침묵 끝에 답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의 한국, 2008년 금융위기 때의 한국으로만 봤죠. 위기가 오면 무너지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1년 전부터 예측하고 준비하는 나라였어요. 288회 실패하고 289회 도전하는 나라였습니다. 72시간 만에 0.03도를 찾아내는 나라였죠. 우리가 카드를 꺼내는 순간 그들은 이미 판을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물었어요. 왕국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책을 수정 중입니다. 독점은 끝났어요.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하는 순간 우리의 무기는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가격 경쟁력으로 가야 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기술을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이 무너진 사람의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베이징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어요. 마지막으로 송재혁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유니온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송재혁이 실험실에 있었어요. 여전히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었죠. 또 무엇을 연구하시는 겁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완전 무희토류 자석이요. 그가 답했어요. 290회로 끝이 아닙니다. 목표는 희토류를 아예 안 쓰는 자석이에요. 또 몇백 번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287번 실패해도 288번 하면 되니까요. 그의 눈에는 여전히 집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72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죠?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는 게 더 힘들었을 겁니다. 288회까지 한 게 아까워서라도 289회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답을 찾았죠. 0.03도였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나는 서울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7년 경력의 총결산이 될 기사였어요. 제목을 입력했죠. 이게 한국의 방식입니다.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7년간 아시아를 취재했습니다. 소련의 붕괴도 봤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지켜봤으며 중국의 부상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희토류도 천연가스도 없죠. 하지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1년 전부터 준비한 전략. 25개국을 돌며 비밀리에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둘째, 288번 실패한 끝에 얻은 기술. 새벽 3시 실험실에서 포기하지 않았죠. 셋째, 72시간 만에 다시 일어선 집념. 0.03도 차이를 찾아내며 290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2번 과소평가했어요. 첫 번째, 72시간 안에 무릎 꿇을 거라는 예상. 두 번째, 실패 후 포기할 거라는 예상. 한국은 2번 다 증명했습니다. 287번 실패해도 288번 하면 되고 289번 실패해도 290번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방식입니다. 기사를 다 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29첫 번째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나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27년 경력 중 가장 감동적인 취재였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요.